밤 11시. 막 마스크팩을 붙이고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 대표님, 드디어 집에 아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내셨네요. 이번 출장 엄청 바빴나 봐요. 영상 통화 한 번을 안 하고 애교 섞인 투정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낯선 남자의 다급하고 빠른 목소리였다. 혹시 김서연 씨 되시나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인 박지훈 씨가 방금 실려오셨는데 상태가 위중합니다. 일단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니 바로 한번 와주셔야겠습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렸다. 놀라서 마스크팩이 툭 떨어졌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약물 중독이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 지방 출장 중 아니었나요? 간호사는 말이 빨랐다. 자세한 상황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같이 실려온 여성분의 휴대폰으로 저희에게 연락이 닿아서요. 빨리 와주세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같이 실려온 여성, 심장이 쿵하고 얼음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지훈이 출장 중에 어째서 다른 여자와 함께 약물 중독으로 실려온단 말인가? 수많은 끔찍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교통사고?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네네네, 바로 갈게요. 바로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얼굴에 남은 마스크팩 잔여물을 떼어내고 외투와 신발을 꿰어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것도 모르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야 알아차리고 다시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깊은 밤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차가 날아갈 듯이 속도를 냈다. 심장이 흉곽 안에서 쿵쿵 미친 듯이 뛰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박지훈은 늘 건강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약물 중독이란 말인가? 같이 실려왔다는 여자는 누구지? 동료? 거래처 사람? 왜 간호사는 같이 실려온 여성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 20분의 거리가 한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아무 일 아니기를, 단순한 식중독이거나 오해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겨우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구급차의 청적색 경광등이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한눈에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는 박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출장 갈 때 입었던 빳빳한 흰색 셔츠는 구겨지고 깃은 풀어헤쳐져 있으며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지훈 씨,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나는 목이 쉰 소리로 그를 부르며 그의 손을 잡으려 달려갔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서는 순간 눈꼬리에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이동식 침대가 들어왔다. 그 위에는 놀랍게도 최유라가 누워 있었다. 박지훈의 젊고 아름다운 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던 여비서. 그녀 역시 의식을 잃은 채 투피스 스커트는 허벅지까지 말려 올라가 있고 화장은 번져 엉망인 채 처참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지? 박지훈은 갑자기 생긴 미팅 때문에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 미팅을 하는데 한밤중에 여비서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실려올 필요가 있나?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함께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거대한 공포가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나는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보호자분, 김서연 씨가 누구시죠? 제가 아내예요. 나는 억지로 최유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박지훈의 침대 난간을 꽉 붙잡은 채 응급실로 달려갔다. 선생님, 제 남편,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심각한가요? 간호사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신속하게 말했다. 두 분 다 급성 약물 중독 증상입니다. 증상이 비슷해요. 위세척 후 일단 안정은 찾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호자분이시니 어서 수속부터 밟아주세요.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따로 말씀하실 겁니다. 약물 중독, 두 사람 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을까? 어디서? 소위 출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는 응급실 문 앞에 망연자실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신뢰는 아름다운 도자기와 같아서 한번 현실의 무참이 깨지고 나면 산산조각이 난다. 5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고생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이 순간 거대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즉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괜찮은가요? 의사는 나를 한 번, 그리고 손에 든 차트를 한 번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중독을 일으킨 약물 성분이 좀 특수합니다. 일반적인 음식물 오인 섭취와는 달라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두 분이 실려왔을 당시의 상태와 발견된 장소로 미루어 볼 때 이 일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지푸라기 같았다. 경찰 신고, 특수한 약물, 마음의 준비, 하늘이 정말 무너져 내렸다. 나는 항상 그가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가 성장기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 피투성이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아무리 잘 붙여도 비치는 것은 금이 간 모습뿐이다. 나와 박지우는 결혼 5년 차.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지금의 작은 성공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당시에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내가 성공하면 꼭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행복은 보이지 않고 치욕과 배신만이 얼음물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최유라, 그 젊고 요염한 여자는 언제 그의 회사에 들어왔더라? 아마 1년 좀 넘었을 것이다. 박지우는 그녀가 능력 있고 일처리가 깔끔하다고 칭찬했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침대 위에서도 깔끔했던 걸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 따끔한 통증이 내 마지막 이성을 붙잡아 주었다. 김서연, 흔들리지 마.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배신이라면 울고 무너지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짓이다. 나는 진실을,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드디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즉시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나를 보더니 말했다. 응급처치가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두 분을 중독시킨 약물 성분이 특수합니다. 일반적인 약물 오용과는 달라요. 그리고 실려왔을 때에 두 사람의 상태나 발견된 장소로 볼 때 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와서 상황을 파악할 겁니다. 보호자분이시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망치처럼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경찰 신고? 특수 약물 성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늘이 정말 무너졌다. 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두 사람은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함께 약물에 중독되어 병원으로 실려온 것이다. 이건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다. 이 뒤에는 어떤 더럽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거대한 분노와 역겨움이 나를 덮쳤다. 응급실 문을 보니 그 안에 누워있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다. 나는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다. 깊은 밤의 도시 불빛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차가운 기계의 감촉이 뜨거워진 머리를 조금 식혀주었다. 나는 먼저 변호사인 절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잠결에 잠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큰일 났어. 박지훈이랑 최유라가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왔어.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야. 의사 말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대. 여기로 좀 와줄 수 있을까? 오는 길에 김 변호사님께도 연락 좀 해줘. 빨리. 수지는 그쪽에서 순식간에 잠이 깼다. 뭐, 알았어. 기다려.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번호를 눌렀다. 112.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네, 신고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약물 중독 환자 2명이 있는데 상황이 의심스럽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댔다. 응급실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박지훈, 네가 무슨 짓을 벌였든 내가 끝까지 상대해주지. 차가운 USB가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수진이 남긴 말이 바늘처럼 머릿속을 찔렀다. 박지훈의 차는 병원 근처에 있었다. 마치 셋이 나타날 준비를 하거나 무언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거짓과 계략으로 가득 찬 그 병실을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시부모님이 던질지 모를 어떤 시선도 무시했다. 등을 곧게 펴고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냉정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한 걸음도 잘못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건넨 USB를 받아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차는 밖에 있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 수진아, 집으로 데려다줘. 나와 박지훈의 그 집으로. 난 돌아가야 해.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봐야겠어. 그리고 박지훈의 컴퓨터가 필요해. 거기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수지는 나를 한번 보더니 내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새벽에 텅 빈 거리를 차가 달렸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한때 따뜻하고 달콤하게 느껴졌던 공기가 이제는 숨막히게 다가왔다. 거실에는 박지훈이 출장 가기 전 미처 치우지 못한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그가 정말 방금 떠난 것처럼. 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박지훈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 그가 가끔 내게 자료 조사를 부탁하느라 알려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로그인 성공. 바탕화면은 그와 나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 보니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없었다. 수진이 USB를 꽂았다. 내 심장이 절로 빨라졌다. 유일한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몇 번 흔들리더니 안정되었다. 시점은 차 앞 유리창이었고 와이퍼가 가끔 빗물을 닦아내는 것이 보였다. 이건 분명 박지훈의 검은색 세단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어제 그가 내게 출장을 간다고 말했던 날 밤 8시 3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카메라는 인테리어가 은밀한 고급 한정식집 입구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몇 분 후 박지훈과 최유라가 나왔다. 두 사람은 바싹 붙어 있었고 최유라의 얼굴에는 요염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박지훈의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다. 박지훈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결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들은 바로 차에 타지 않았다. 박지훈은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옆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어두운 곳으로 걸어갔다. 블랙박스 각도가 그 구석을 절묘하게 포착했다. 그리고 이어서 내 피가 거의 먹게 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박지훈이 최유라를 벽에 거칠게 밀어붙이고는 고개를 숙여 키스했다. 동작은 난폭하고 욕망에 가득 차 있었다. 최유라는 밀쳐내기는커녕 열정적으로 응하며 그의 목을 두 팔로 감았다. 영상 속 화면과 소리는 독이 든 칼날처럼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의 소위 출장이라는 것은 여비서와의 밀회였던 것이다. 그의 몸에서 나던 향수 냄새는 접대자리에서 묻은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얽혀있던 두 사람이 드디어 떨어졌다. 최유라는 박지훈의 품에 기대어 말했다. 녹음된 소리는 조금 불분명했지만 핵심 단어들은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다. 걱정 마세요. 서연 언니는 절대 모를 거예요. 약은 이미 준비해놨어요. 이따 호텔 가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서명하게 해야 해. 그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회사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걔 머리는 그냥 구슬리면 돼. 호텔, 약, 주식 양도 계약서? 이 단어들이 천둥처럼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들이 중독된 약은 사고가 아니었다. 최유라가 준비한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나였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나에게 쓰려던 그 약을 자기들이 먼저 잘못 먹은 것이었다. 한기가 꼬리뼈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들은 내 남편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게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만약 운이 나빠 그들 스스로가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병원에서 속수무책으로 누워있는 것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분노와 역겨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극한의 증오와 공포 때문에 생리적인 눈물만 흘러나왔다. 수진이 따라 들어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짐승들. 저것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해. 서연아,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찬물로 얼굴을 세게 씻었다. 거울에 비친 눈은 충혈되었지만 살기 어린 빛을 뿜는 내 자신을 보았다. 모든 나약함과 망설임이 이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어쩔 거냐고?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회사를 원했잖아? 나한테 덫을 놓았잖아? 좋아. 누가 진짜 플레이어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수진아,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줘. 상담이 아니라 정식으로 선임하는 거야. 내 이혼 소송과 앞으로의 모든 법적 대응을 정권 위임할게. 나는 서재로 돌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개의 USB와 클라우드 저장소에 냉정하게 복사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그들의 혼인 중 불륜과 나에 대한 사기 및 상해미수 시도를 입증할 철의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수진을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수진아, 넌 인맥이 넓잖아.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좀 알아봐줘. 최유라의 모든 걸 알아내야겠어. 가정환경, 사회관계,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 또 박지훈 회사, 최근 반년치장부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최고의 회계감사팀이 비밀리에 들어가서 조사해야 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크게 해야지.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수진의 고집에 못 이겨 그녀 집 객실에서 겨우 눈을 붙였다. 하지만 잠은 얕았고 꿈속에서는 온통 블랙박스의 추악한 장면들과 그들의 말들이 악귀처럼 나를 괴롭혔다. 아침 7시도 안 되어 나는 완전히 깨어났다. 가슴에 불덩이가 얹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도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녀의 눈밑도 검게 변해 있는 걸 보니 그녀 역시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머뭇거렸다. 서연아, 정말 지금 회사에 갈 거야? 좀 더 쉬거나
김 변호사님과 자세히 이야기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쉬어?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 미소는 분명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을 것이다. 더 쉬다가는 회사가 정말 최씨성으로 바뀌거나 아예 파산하게 될걸. 박지훈과 최유라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야. 회사의 진짜 상황을 즉시 파악해야 해. 내 머릿속에는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박지훈의 말, 회사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반복해서 울렸다. 그들은 분명 장부에 손을 댔을 것이다. 나를 압박하거나 속여서 주식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회사에 가는 것은 그들이 허를 찌르기 위해서다.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 나는 일부러 꾸미지 않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었다. 얼굴은 초췌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좋았다. 남편이 위독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는 아내의 모습은 많은 사람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을 테니까. 아침 8시 30분 나는 지연테크 사무실에 나타났다. 회사는 나와 박지훈이 맨손으로 시작해 세운 곳이다. 우리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지금은 그저 끔찍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보고 눈에 띄게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 일찍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고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지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억지로 지어 보였다. 김 대리, 지훈 씨가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어요. 혹시 사무실에 급한 서류라도 있는지 보러 왔어요. 이 이유는 합리적이었다. 박지훈이 입원했다는 소식은 아직 회사에 몇 명 모를 것이다. 대표님이 입원하셨다고요? 심각하세요? 김 대리가 놀라 외쳤다. 아직 지켜봐야 해요. 나는 말을 아끼며 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넓고 호화로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었다. 지금은 이곳의 공기 한 점 한 점이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심호흡을 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그의 컴퓨터와 그가 항상 중요하지 않은 잡동사니를 넣어둔다고 말하던 그 서랍.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내가 아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시도해보니 틀렸다. 심장이 철렁했다. 그의 생일을 시도했다. 역시 틀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최유라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다. 저번에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봤던 날짜였다. 화면이 번쩍이며 바탕화면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다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 여자의 생일을 컴퓨터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뭐였을까? 나는 가슴의 통증을 억지로 무시하고 컴퓨터에서 주식 양도 계약서, 재무보고서, 자금 흐름 같은 키워드를 빠르게 검색했다. 역시 숨겨진 폴더 안에서 주식 인센티브 계획 초안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았다. 열어보니 내용은 완전히 내 명의의 주식에 대한 양도 계약서 초안이었다. 조건은 극도로 가혹했고 거의 무상 양도나 다름없었다. 작성일은 한 달 전, 그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나는 신속하게 파일을 내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고 전송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가 잡동사니를 넣어둔다는 서랍으로 갔다. 이 서랍은 평소에 잠겨 있었고 그는 내게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다. 회사 기밀이라고. 예전에는 바보처럼 믿었다. 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보니 찔리는 게 있었던 것이다. 자물쇠는 평범한 실린더 자물쇠라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실핀을 꺼냈다. 수진에게 배운 호신용 기술이었는데 여기서 쓰게 될 줄이야. 몇 번 꼼지락거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서랍을 열자 그가 말한 것처럼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위층에는 자잘한 문구류가 있었고 그것들을 치우자 아래에는 두꺼운 장부 몇 권과 검은색 외장 하드가 떡하니 놓여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맨 위에 장부를 집어들어 아무렇게나 넘겨보았다.
손으로 쓴 거래 내역이었는데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갔지만 명목은 모호했다. 채널 유지비, 정보 자문료 같은 것들. 수취인은 청명기획이라는 낯선 회사 이름이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중요한 몇 페이지를 찍었다. 그리고 그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하드 드라이브는 파티션이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폴더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클릭해서 열어보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렸다. 사진 속 박지훈과 최유라는 수영복 차림으로 어느 해변 호텔 수영장에서 껴안고 키스하고 있었다. 배경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매우 여유로워 보였다. 사진 날짜는 놀랍게도 3개월 전, 그가 내게 지방에서 열리는 비공개 업계 포럼에 참가한다고 말했을 때였다. 그들의 분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뻔뻔했다. 출장은 미뢰였고 회의도 미뢰였다. 나는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외장 하드의 사진들과 암호화된 파티션의 파일들을 비록 열 수는 없었지만 일단 복사하고 보자. 내가 가져온 대용량 USB에 전부 복사했다. 내가 막 USB를 뽑고 장부와 하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잠갔을 때 사무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안에 계세요? 재무팀 이 대리입니다. 재무팀 사람? 어째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지? 나는 속으로 긴장하며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금태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재무팀 회계 담당 이명 대리였다. 그는 조금 긴장해 보였고 손에는 폴더를 들고 있었다. 이 대리님, 무슨 일이시죠? 나는 최대한 평온하면서도 적절히 지치고 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이명은 안경을 고쳤으며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대표님, 박 대표님이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 비서님께서 전에 지시하신 게 있어서요. 회사에 특이사항이 생기면 특히 자금 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즉시 박 대표님께 보고하거나 아니면 대표님께 결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손에 든 폴더를 내밀었다. 여기 좀 급한 결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재촉이 심해서요. 원래 오늘 박 대표님이 서명하시고 바로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폴더를 받아 열어보았다. 금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구매 계약서와 지급 신청서였다. 계약서의 갑은 지연테크, 을은 놀랍게도 내가 장부에서 봤던 청명기획이었다. 신청서 아래에는 구매팀과 재무이사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고 박지훈의 최종 승인만 남아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렇게 절묘할 수가. 박지훈이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이 의심스러운 회사로 향하는 거액의 지급 신청서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를 떠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계획의 일부인가? 내가 정신없는 틈을 타 서명을 받아내려는 속셈인가? 나는 폴더를 닫고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이명을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리님 회사 일에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막 입원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큰 금액은 제가 먼저 구체적인 구매 내용과 계약 세부 사항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성급하게 서명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죠. 이 신청서와 관련된 계약서, 검수 보고서 등 모든 첨부 서류를 복사해서 저에게 한부 주세요. 병원에 가져가서 천천히 보고 지훈 씨 상태가 좀 안정되면 상의해서 처리할게요. 이명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감추었다. 네, 대표님.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박 대표님은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가 서둘러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손에 든 폴더를 꽉 쥐었다. 이 정체불명의 거액, 이 절묘한 타이밍의 지급 신청서, 그리고 장부에 적힌 모호한 거액의 지출들, 모든 단서가 독사처럼 하나의 끔찍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지훈과 최유라. 그들은 내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비우고
돈을 챙겨 달아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명이 그 지급 신청서를 들고 서둘러 떠나는 뒷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밝혔다. 청명기획으로 향하는 이 5억 원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켜진 신호등처럼 박지훈과 최유라의 음모궤적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들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세운 회사마저 미친 듯이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증거를 복사한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명이 준 지급 신청서 폴더를 들고 걱정 가득한 표정을 유지하며 마주친 몇몇 직원에게 지훈 씨 간호하러 병원 가요라고 간단히 말하고 신속하게 회사를 빠져나왔다. 차에 앉아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거대한 정보의 양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분노, 역겨움, 공포, 그리고 절망에 가까운 냉기. 나는 억지로 이 감정들을 억눌렀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다. 휴대폰을 꺼내 먼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야.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방금 박지훈 회사에서 나왔어.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나는 주식량도 계약서 초안, 서랍 속 장부와 외장하드, 그리고 방금 재무팀 이명 대리가 절묘하게 들고 온 5억 원짜리 지급 신청서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완전히 씨를 말리려는 거네. 주식, 자금 하나도 안 남겨주려고. 그 이대리라는 사람 분명 저것들 한패일 거야. 널 떠보려고 온 거지. 알아. 나는 잿빛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수진아, 2가지 부탁할게. 첫째, 네가 찾은 사설 탐정한테 즉시 청명기획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해. 그 회사의 실체, 법인 대표가 누군지, 배경은 어떤지, 박지훈, 최유라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전부 알아내야 해. 둘째, 김 변호사님과 회계감사팀에 전해줘.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다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내 이름으로 회사 재무에 정식으로 개입해서 감사에 착수해야 해. 알았어. 바로 처리할게.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심호흡을 했다. 나 지금 병원으로 갈 거야. 병원은 왜 또 가? 그 개자식들 얼굴 보면서 속 뒤집으려고? 수진이 발끈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또 어떤 잡귀들이 나타날지 지켜봐야지. 그리고 박지훈이 깨어나야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이번에는 새벽에 올 때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두렵고 걱정하는 아내였지만 지금의 나는 증거와 칼날을 든 전사였다. 박지훈의 병실 밖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소란스러웠다. 여전히 한숨을 쉬며 나를 삐딱하게 쳐다보는 시부모님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 회사 부사장인 조 부장, 그리고 얼굴은 익숙하지만 이름은 모르는 부서장 2명이었다. 사모님, 오셨군요. 조 부장이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적절한 걱정과 무거움이 섞여 있었다. 박 대표님, 일은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회사 전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대표님 좀 뵈러 들어가려던 참입니다. 나는 병실 문을 막아서며 차분한 시선으로 그들을 훑었다. 조 부사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지훈 씨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해도 받으면 안 된다고. 면회는 상태가 좀 안정되면 그때 하시죠. 조 부장의 얼굴에 순간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감추었다. 네, 당연하죠. 몸이 우선이죠. 다만 회사가 지금 리더 없이 돌아가고 있어서 중요한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 몇 가지가 역시 이것 때문에 온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지치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 회사 일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네요. 모든 건 지훈 씨가 깨어나면 그때 이야기하죠. 조 부사장님과 여러분이 계시니 회사가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일부러 당분간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이것은 물러서는 척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회사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수록 뒤에서 꿍꿍이를 꾸미는 자들은 더 안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것이다. 조 부장 일행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을 몇 마디 더 건네고는 자리를 떴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회사 일에는 신경도 안 쓰더니 사람 막는 데는 아주 열심히네. 나는 그녀의 냉소적인 말을 무시하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지우는 깨어 있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유라는 옆병실에 있었고 상태는 알 수 없었다. 나를 보자 박지훈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힘없이 눈을 감았다. 미간을 찌푸린 것이 큰 고통을 참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막약을 갈아주고 나가며 말했다. 환자분은 깨어나셨지만 약물이 아직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졌으니 감정적으로 흥분시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옆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얼굴이 지금은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평온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지우는 내 시선이 불편했는지 마침내 눈을 뜨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당신 다 알았어? 그의 질문은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내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나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사과 하나를 집어 느긋하게 깎기 시작했다. 과도의 날카로운 칼날이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뭘 알아? 당신이 출장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 아니면 당신이 당신 여비서랑 어떤 특수한 약물에 중독돼서 같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더욱 굳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나는 사과 깎는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손으로 쓴 거래 내역이었는데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갔지만 명목은 모호했다. 채널 유지비, 정보 자문료 같은 것들. 수취인은 청명기획이라는 낯선 회사 이름이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중요한 몇 페이지를 찍었다. 그리고 그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하드 드라이브는 파티션이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폴더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클릭해서 열어보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렸다. 사진 속 박지훈과 최유라는 수영복 차림으로 어느 해변 호텔 수영장에서 껴안고 키스하고 있었다. 배경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매우 여유로워 보였다. 사진 날짜는 놀랍게도 3개월 전, 그가 내게 지방에서 열리는 비공개 업계 포럼에 참가한다고 말했을 때였다. 그들의 분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뻔뻔했다. 출장은 미래였고 회의도 미래였다. 눈에는 들킨 후의 당황과 약간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날 조사했어? 조사? 나는 냉소하며 티슈를 뽑아 손에 묻은 사과즙을 느긋하게 닦았다. 난 그냥 아내로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독돼서 입원한 후에 진실을 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였나? 나는 일어서서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 속의 혐오와 결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박지훈, 우리 사이는 당신이 최유라와 짜고 날 속이려 한 그 순간 끝났어. 다시는 내 앞에서 감정 따위 들먹이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이 지금 생각해야 할 건 어떻게 날 속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경찰과 판사 앞에서 당신들이 중독된 그 약과 회사 장부의 그 정체불명 자금에 대해 설명할지야. 말을 마친 나는 시체처럼 창백해져 벌벌 떠는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서 나갔다. 문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 병실 전체에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아, 깜빡했네. 나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최고의 변호사도 선임했어. 그러니 알아서 잘해. 병실 문을 열자 서둘러 오던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내 소동을 들었는지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등 뒤에서 들려올지 모를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정면 대결이 끝났다. 나는 일부 패를 보여주며 박지훈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더 복잡하다. 그 미스터리한 청명기획, 회사 내부에 있을지 모를 공범들, 그리고 곧 닥쳐올 법적 폭풍.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약함과 신뢰가 완전히 짓밟혔을 때 남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 갑옷과 복수를 향한 결심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탐정 준비 완료. 김 변호사님과 회계감사팀. 내일 오전에 움직일 수 있음. 나는 세 글자로 답장했다. 계획대로. 엘리베이터는 안정적으로 내려갔다.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것이 마치 지금 나의 심장 박동 같았다. 다급하지만 목표는 명확했다. 방금 병실에서 박지훈과 벌인 탐파은 얼음을 깨는 단도처럼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찢고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가소로운 미련마저 끊어냈다. 후련함보다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결연함이 더 컸다. 발밑은 만길 낭떠러지 돌아설 수도 헛디딜 수도 없었다. 이번 동 건물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독약 냄새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수진이 사준 새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변호사였다. 김서연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이수진 변호사에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최대한 빨리 만나서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상황이 좀 긴급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장소 정해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30분 후 나는 김 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비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 외에도 안경을 쓴 진지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있었다. 김 변호사, 팀의 베테랑 회계감사 전문가인 주 회계사였다. 수진도 달려와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말없이 나를 지지해 주었다. 나는 가져온 USB를 회의실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다. 이미 한 번 봤지만 박지훈과 최유라의 추악한 모습과 대화가 다시 나타나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고 김 변호사와 주 회계사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다. 영상이 끝나고 나는 휴대폰으로 찍은 장부 사진과 하마터면 내가 서명할 뻔했던 5억 원짜리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었다. 상황은 명확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 중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개인 재산, 주식,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인 회사 자산에 대한 사기, 심지어 상해를 의도한 행위입니다. 블랙박스 대화는 직접적인 형사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중독된 사실과 결합하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고 민사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할 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 회계사가 장부 사진의 모호한 명목과 청명 기획이라는 수취인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김서연 씨의 이 장부 기록과 긴급한 지급 신청서를 보면 박지훈 씨는 허위 거래, 관계사 거래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청명 기획이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우리는 즉시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관련 계좌와 주식을 동결하고 동시에 최대한 빨리 회사에 들어가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자산이 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재산보전, 회계감사, 나는 핵심을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재산 보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박지훈 씨 명의의 주요 자산, 즉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그리고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임시로 동결하여 처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이 초기 증거들, 특히 약물 사용 의도와 업무상 횡령 등 형사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회사 창립 주주이자 배우자 신분이므로 법원의 제3자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하여 즉시 지연테크에 들어가 장부를 봉인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위임장, 신청 서류, 언제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단호함에 김 변호사는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연 씨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제가 즉시 팀을 꾸려 재산 보전과 감사 신청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 관련해서는 어제 신고하셨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불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증거들이 있으니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기, 상해 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지훈과 최유라에 대한 추가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의 수사 착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지금 바로 가시죠.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몇 마디 듣고는 표정이 묘해졌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나를 보며 흥분과 통쾌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탐정이야. 그 최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냈대. 맞춰봐. 나와 김 변호사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듯 말했다. 그 최유라, 명문대 졸업생이 아니래. 학력 위조였어. 그리고 예전에 강남 룸살롱에서 일한 적이 있대. 예명은 유라였다고. 근데 더 대박인 건 최유라한테 최강민이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도박 중독자의 사채 빚이 산더미래. 그리고 그 청명기획이라는 회사의 법인 대표가 바로 이 최강민이야. 이 소식은 퍼즐 조각처럼 찰칵 소리를 내며 음모의 핵심에 들어맞았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최유라가 박지훈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히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돈, 도박 중독자인 남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박지훈은 그녀에게 홀려 지기를 이용해 허위 거래로 회사 돈을 빼돌려 최강민 명의의 청명기획으로 옮겼고 그 돈은 사실상 최유라 남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주식을 양도받으려 한 것은 아마도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거나 회사가 이미 텅 비어 마지막으로 한몫 크게 챙겨 달아나려 했던 것일 테다. 좋아, 아주 좋아. 나는 냉소했다. 마음속 마지막 의문마저 안개처럼 거쳤다. 김 변호사님,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전문 사기단이었네요. 김 변호사의 눈에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유라의 배경과 그녀 남동생의 채무 문제는 그들의 중요한 동기이자 약점입니다. 이 단서들을 고소장에 통합하겠습니다. 김서연 씨,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법률 서류 준비를 맡고 당신과 이수진 변호사님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추가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사건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 우리의 재산 보전과 감사 신청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상세한 추가 고소인 진술조서를 마치고 나오니 벌써 오후였다. 햇살이 하얗게 부서져 눈이 부셨다. 나는 손에 든 사건 번호가 찍힌 접수증을 쥐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내가 그은 경계선이자 박지훈과 최유라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하는 경문이었다. 김 변호사 쪽은 효율이 극도로 높았다. 내가 수진과 함께 겨우 자리를 잡고 무언가 먹으려 할 때 그의 전화가 왔다. 김서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법원에서 저희의 재산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경찰의 초기 수사 착수 통지서와
우리가 제출한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승인했습니다. 박지훈 씨 개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그가 보유한 지연테크 주식, 그리고 혼인 후 취득한 아파트 3채와 차량 2대가 지금 모두 동결 및 가압류되었습니다. 마음속 큰 돌덩이 하나가 조금 내려앉았다. 이것은 박지훈과 최유라가 자산을 빼돌려 도망갈 경로가 대부분 차단되었다는 의미였다.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감사팀을 회사에 투입하는 절차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주 회계사님이 팀을 이끌고 지연테크의 정시에 도착하여 전면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당신이 주주 신분으로 현장에 있어서 불필요한 저항을 막고 조율해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제 시간에 가겠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내일 회사에서 벌어질 혼란과 몇몇 사람들의 굳은 얼굴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오히려 차가운 쾌감이 솟아났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소리에 진지함을 더했다. 경찰이 우리의 추가 고소 자료와 새로운 증거를 받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박지훈과 최유라를 각각 정식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들이 궁지에 몰려 다른 방식으로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가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수진을 보며 말했다. 제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다. 수진은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잘했어. 첫 수가 제대로 먹혔어. 이제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 개자식들한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우리는 간단히 식사를 했다. 나는 입맛이 전혀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다. 몸이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의 힘든 싸움에는 체력이 필요했다. 오후에 나는 수진의 집으로 돌아갔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내 부모님과도 마주해야 했다. 이렇게 큰일을 계속 숨길 수는 없었다. 집에 전화하자 엄마가 받았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박지훈이 입원했고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처리 중이니 걱정 마시라고 간단히 말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깜짝 놀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계속 물으셨다. 전화로 다 말할 수는 없어서 박지훈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고 회사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얼버무렸다. 엄마의 목소리는 금세 울음 섞인 소리가 되었다. 어쩌다가 지훈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서연아, 너 괜찮아야 한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집에 말하렴.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코끝이 찡했지만 나는 꾹 참았다. 엄마, 나 괜찮아.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요즘 좀 바빠서 당분간은 집에 못 갈 것 같아. 두 분 건강 잘 챙기세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자식으로서 늙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였다. 이 빚도 박지훈과 최유라에게 갚아줘야 했다. 저녁 무렵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지금은 조급함과 분노로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 박지훈의 아버지였다. 김서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네가 지훈이를 경찰에 신고해? 자산까지 동결시켜? 애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걔는 아직 병원에 누워 있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든 문 걸어 잠그고 둘이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경찰서, 법원까지 끌고 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냐.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의 고함이 멋자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나는 여전히 그를 그렇게 불렀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조금도 없었다. 문 걸어 잠그고 해결하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사람이 최유라와 짜고 저한테 약을 먹여서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든 후에 해결하나요? 아니면 그들이 회사 돈을 다 빼돌려서 최유라와 둘이 도망간 후에 해결하나요? 전화기 너머는 순간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분명 박지우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거나 전부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체면이요? 체면을 먼저 버린 건 아버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때 집안 체면이나 제 목숨은 생각이나 했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아내로서 그리고 회사 공동 창업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합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경찰 신고와 자산 동결은 법적 절차이고 가장 올바르고 절제된 선택입니다. 만약 이게 그 사람을 궁지로 모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궁지라는 단어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약, 무슨 회사 돈을 빼돌려. 지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연히 기세가 꺾여 있었다.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경찰이 명확히 조사할 것이고 법원도 공정하게 판결할 겁니다. 정말 아들을 위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순순히 조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라고 설득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다. 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나와 김 변호사, 주 회계사, 그리고 그가 이끄는 5명의 감사팀은 지연테크 사옥 앞에 정시에 도착했다. 아침 햇살 속에서 한때 나와 박지훈의 꿈의 시작을 상징했던 이 유리벽 건물은 이제 곧 함락될 요새처럼 차갑고 적대적으로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등을 곧게 폈다. 오늘은 일부러 초췌하게 꾸미지 않았다. 대신 깔끔한 짙은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올렸으며 생기 있는 립스틱을 발랐다. 눈빛은 냉정했고 걸음은 단호했다. 나는 올라온 패배자가 아니라 실질을 회복하고 문호를 정리하러 온 주주였다. 안내 데스크 김대리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바로 일어섰다. 대표님, 이건.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달려나온 조 부사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얼굴에 늘 걸려있던 능글맞은 미소가 조금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조 부사장님,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 구역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 그리고 이분은 주 회계사님과 그 팀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주 회계사님 팀이 회사에 상주하며 지연테크의 과거 3년간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감사 작업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모든 장부, 계약서, 자금 거래 기록은 즉시 봉인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법원의 결정서 사본을 조 부장에게 건넸다. 조 부장은 결정서를 받아들었고 손이 조금 떨렸다. 그는 빠르게 훑어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이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은 아직 병원에 계시고 회사 운영은 모두 정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시선이 칼날처럼 그를 스쳤다. 조 부사장님은 대표와 비서가 동시에 약물 중독으로 입원하고 회사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차질과 직원 동요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높여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는 바로 문제를 바로잡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모든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내 말은 힘이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든 직원이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다가 흑빛이 된 조 부장을 훔쳐보았다. 주 회계사가 때맞춰 앞으로 나서
전문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조 부사장님, 즉시 감사 작업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고 최근 3년간의 모든 재무 증빙, 장부, 은행 거래 내역 및 전자장부 접근 권한을 제공해 주십시오. 저희 작업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조 부장은 입을 열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와 김 변호사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주 회계사의 전문적인 압박 아래 결국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옆에 있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해. 감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조 부장 비서의 안내를 받아 재무부로 직행했다. 나는 진짜 전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장부의 숫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떠나지 않고 회사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모든 사람이나 김서연이 돌아왔음을,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보게 하고 싶었다. 역시 1시간도 채 안 되어 주 회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막 출력한 자료 몇 장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김서연 씨, 문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가 자료를 내밀었다. 저희가 우선 최근 6개월간의 거액 자금 유출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소 8건, 총 230억 원이 넘는 자금이 각종 명목으로 3곳의 다른 유령 회사로 지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의 최종 수익자 또는 관련자는 모두 한 사람, 최강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30억 원. 이 숫자는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예상은 했지만 확정된 숫자를 직접 보니 현기증이 났다. 박지훈,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최유라 그 도박 중독자 남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워줬구나. 그리고 주 회계사가 덧붙이며 한 항목을 가리켰다. 이 50억 원짜리 지급건은 결제 절차는 모두 갖추었지만 해당 구매 계약서가 매우 허술하고 물품 검수서는 허점투성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지급 예정일이 바로 어제 이 대리가 당신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던 바로 그 건입니다. 즉, 당신이 어제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 종이 몇 장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어제 내가 마침 회사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이 50억 원은 이미 흔적도 없이 최강민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나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전부 정리하고 확보 중입니다.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전체 장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주 회계사는 확신에 차말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발견되면 즉시 저와 김 변호사님께 알려주세요. 주 회계사가 떠난 후 나는 홀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은 화려한 도시였지만 나는 온몸이 추웠다. 230억 원. 이것은 이제 막 발견된 것에 불과했다. 박지훈과 최유라, 그들은 도대체 회사에서 얼마를 빼돌린 걸까? 우리가 수많은 심혈을 기울인 이 지연테크는 속이 이미 텅 비어버린 것은 아닐까? 분노와 심적 고통이 교차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수진을 친 듯한 결연함이었다. 그들이 가져간 것, 나는 그들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게 할 것이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간병인이었다. 나는 간병인을 고용했다. 명목상으로는 간호지만 실제로는 박지훈 쪽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간병인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다. 사모님, 방금 경찰이 또 병원에 왔었어요. 이번에는 꽤 오래 있었고 박 대표님과 최 비서에게 각각 많은 걸 물어봤어요. 경찰이 가고 나서 박 대표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병실 물건을 다 부쉈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냉소했다. 드디어 연기를 그만두고 가면을 벗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건가? 좋아. 내 그 정 깊은 남편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갈 때가 되었군.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어제보다 더 짙게 느껴졌다. 마치 어떤 부패한 냄새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했다. 내가 박지훈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는 난장판이었다. 깨진 물컵 조각, 찌그러진 티슈 상자, 바닥에 흩어진 약들. 얼마 전 이곳에서 폭풍이 휘몰아쳤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지훈은 침대에 기대어 있었고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얼굴은 더 이상 병적인 창백함이 아니라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마치 갇힌 야수 같았다. 그는 나를 보자 그 눈빛이 순간 극도의 원망으로 변하며 불을 뿜을 듯했다. 김서연, 너 정말 독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감사까지? 날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나는 문을 닫아 밖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차단했다. 그리고 침대 발치로 조용히 걸어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혹시 모를 비산물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가 널 죽이려고 한다고? 나는 그의 말을 되뇌며 어이없다는 듯 조소했다. 박지훈, 너한테 약을 먹여서 주식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려 하고 회사 자산을 조금씩 빼돌린 건 너와 최유라야. 내가 지금 하는 건 법적 무기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내가 독한 게 되는 거지? 헛소리 마. 그는 침대를 세게 내리쳤고 그 바람에 손에 꽂힌 수액 바늘이 당겨져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 모습은 더욱 흉측해 보였다. 그건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네가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하는 태도만 아니었어도 네가 이 회사를 나한테 베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랬을 것 같아. 나와 유라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녀는 날 이해하고 날 위해 뭐든지 해줘. 너처럼 항상 냉정하고 계산적이지 않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참지 못하고 정말 웃어버렸다. 웃음소리는 텅 빈 병실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진심으로 사랑해서